깊은 밤, 당신의 상상력을 깨우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욕망을 추적하는 푸른밤 도서관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두려워하고 시간은 피라미드를 두려워한다. 아랍의 이 오래된 격언만큼 피라미드의 위용을 잘 설명하는 말이 또 있을까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찬란했던 제국들이 명멸하고 전설적인 영웅들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이집트 기자 고원의 거친 모래 언덕 위에 우뚝 솟은 저 거대한 돌덩이들은 침묵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떠날 여정은 죽음조차 정복하려 했던 고대 이집트인들의 광기 어린 집념과 현대 과학조차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초고대 공학의 정수, 바로 피라미드와 미라의 세계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류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그 실체가 온전히 남아있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앞에 서봅니다. 높이 146m, 사용된 돌의 개수만 약 230만 개. 돌 하나당 평균 무게가 2.5톤에서 왕의 방 천장에 쓰인 화강암은 무려 80톤에 달합니다. 철기조차 없던 4,500년 전의 인류가 오직 구리점과 돌망치, 그리고 인간의 근육만으로 이 거대한 건축물을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선 인류가 자연에 던진 거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을 가장 다목게 만드는 것은 피라미드의 크기보다 그 안에 숨겨진 정밀함입니다. 피라미드의 밑면은 완벽에 가까운 정사각형이며 내면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오차 범위는 고작 수 센티미터에 불과하죠. 레이저 측정기조차 없던 시절에 그들은 어떻게 지구의 자전축과 나침반의 방향을 이토록 정확하게 계산해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피라미드의 위치입니다. 대피라미드의 위치는 지구의 대륙 지질학적 중심점에 해당하며 피라미드의 높이에 10억을 곱하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또한 밑면의 둘레를 높이의 2배로 나누면 원주율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죠.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우주적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십만 명의 노예가 채찍질을 당하며 돌을 날랐을 것이라는 영화의 장면은 이제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최근 발견된 노동자들의 마을 유적에 따르면 그들은 파라오의 성스러운 과업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품은 숙련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맥주와 고기를 배급받으며 나일강이 범람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에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이 거대한 부활의 기계를 함께 쥐어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토록 무모하고 거대한 돌산을 쌓아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덤이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피라미드는 무덤 이상의 의미, 즉 파라오가 죽음 이후 태양신 라에게 가기 위해 타는 거대한 승천 장치였습니다. 피라미드 내부를 들여다보면 미로처럼 복잡한 통로와 도굴꾼을 막기 위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숙한 심장부에 왕의 방이 존재합니다. 그곳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거대한 화강암 석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죠. 놀랍게도 이 방에서 외부로 연결된 작은 환기층 같은 통로들은 당시 특정 별자리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통로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인 북극성을, 남쪽 통로는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의 상징인 오리온 자리를 향하고 있었죠. 파라오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영혼은 이 통로를 타고 별을 향해 곧장 날아오릅니다. 지상의 육체는 차가운 돌 속에 잠들지만 그의 본질은 영원한 우주의 질서 속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대한 우주 여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 날아오른 영혼이 언제든 다시 돌아와 쉴 수 있도록 지상에 남겨진 육신이 부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독하고도 간절한 믿음이 탄생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도 정교한 생명 연장 기술, 바로 미라 제작의 이야기가 이제 어두운 사원, 깊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파라오가 마지막 숨을 거두면 온 이집트는 슬픔에 잠기지만 동시에 가장 바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가장 지혜로운 의사이자 제사장, 그리고 방부 처리사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시간의 흐름을 멈추고 썩어 없어질 인간의 육체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살아있는 조각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과정은 무려 70일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나일강 서쪽 기슭, 와베트라고 불리는 정화의 집으로 시신이 옮겨집니다. 미라 제작의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역설적이게도 파괴에서 시작됩니다. 부패의 가장 큰 원인은 몸 안의 수분과 장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먼저 아주 예리하게 갈아낸 청동 갈고리를 코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두개골 안의 뇌를 휘저어 액체 상태로 뽑아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뇌는 그저 콧물을 만드는 쓸모없는 기관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옆구리를 칼날 같은 흑요석으로 절개합니다. 제사장은 숙련된 솜씨로 간, 폐, 위, 창자를 하나하나 꺼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심장만은 몸 안에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근육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지능, 그리고 사후세계에서 신압해서 자신의 삶을 증언할 모든 도덕적 가치가 담긴 영혼의 기록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출된 장기들은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각각 정성스럽게 씻겨져 방부 처리를 거친 뒤 카노푸스 단지라고 불리는 4개의 신비로운 항아리에 보관됩니다. 이 항아리들의 뚜껑은 파라오를 보호하는 내신의 얼굴을 하고 있죠. 장기가 제거된 파라오의 빈몸 안은 향기로운 약초와 모략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건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시신은 사막에서 채취한 천연소금의 일종인 나트론 속에 완전히 파묻힙니다. 소금은 약 40일 동안 몸 안의 모든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육체는 마치 바싹 마른 가죽처럼 변하지만 파라오의 생전 이목구비와 형태는 고스란히 보존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박제라기보다는 육체를 영원한 시간 속에 고정하는 신성한 연금술에 가까웠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간 육체는 향유와 수지로 닦여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익숙한 미라의 모습, 아마포 감기가 시작됩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는 가느다란 아마포 붕대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까지 세밀하게 감아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제사장들은 시종에 관 신성한 주문을 외우며 붕대 사이사이에 행운과 보호를 상징하는 부적, 즉 아뮬렛들을 끼워 넣습니다. 심장 위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쇠통구리 모양의 스카라벨을 놓아 사후세계의 심판에서 심장이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봉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얼굴 위에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가면을 씌웁니다. 오 파라오여, 당신은 이제 인간의 죽음을 벗어던지고 신의 얼굴을 가졌나이다. 겹겹의 화려한관에 안치된 미라는 비로소 피라미드의 어두운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의식이 끝나면
이제 파라오의 영혼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고독하고도 험난한 지하 세계의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상에서 황금 가면을 쓰고 깊은 암흑 속에 안치된 파라오의 육신 뒤로 이제 진정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두아트라 불렀던 지하 세계. 그곳은 태양이 밤 동안 여행하는 장소이자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대한 시련의 미로입니다. 파라오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 뱀이 기어다니고 불타는 강이 흐르는 기괴한 풍경 속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이곳은 산자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수천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들이 길을 막고 신비로운 주문을 알아야만 통과할 수 있는 거대한 문들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파라오가 이 험난한 여정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덤 속에 함께 묻혔던 사자의 서입니다. 하피루스 두루마리에 빼곡히 적힌 신성한 주문들은 악마를 물리치는 칼이 되고 신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마침내 눈부시게 차갑고 장엄한 진리의 법정에 다다릅니다. 거대한 홀 안에는 42명의 무시무시한 신들이 일렬로 앉아 파라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42가지의 죄악을 상징합니다. 파라오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아에 먹을 것을 뺏지 않았고 나일강의 물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부정의 고백이라 불리는 이 의식은 그가 지상에서 얼마나 정의로운 통치자였는지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은 때로 거짓일 수 있기에 신들은 더 객관적이고 잔인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바로 파라오의 몸 안에 유일하게 남겨두었던 그 기관, 모든 기억의 저장소인 심장입니다. 법정 중앙에는 거대한 저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 접시 위에는 파라오의 심장이 올려지고 반대편 접시 위에는 정의와 진리의 여신 마하트의 상징인 조그만 타조 깃털 하나가 놓입니다. 죽음의 신 아누비스가 무릎을 꿇고 저울의 수평을 맞춥니다. 지혜의 신 토트는 펜을 들어 그 결과를 기록할 준비를 하죠. 이 순간 온 우주가 숨을 죽입니다. 만약 파라오가 살아생전 악한 마음을 품었거나 죄를 지었다면 심장은 죄의 무게만큼 무거워져 아래로 툭 떨어질 것입니다. 저울 옆에서는 악어의 머리와 사자의 갈기, 하마의 몸을 가진 괴물 암무트가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깃털보다 무겁게 판명되는 순간, 암무트는 그 심장을 한 입에 집어삼킵니다. 그것은 육체의 죽음보다 무서운 두 번째 죽음, 즉 영혼의 영원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부활할 수도, 기업될 수도 없는 완전한 비존재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파라오가 정의의 원칙인 마하트를 지키며 살았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천 톤의 돌을 움직였던 권력자의 심장이 연약한 새의 깃털보다 가벼워져 허공에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뜻하는 우주적인 면죄부입니다.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거나 심장이 더 가볍게 판명되면 비로소 지하세계의 왕이자 부활의 상징인 오시리스 신이 미소를 지으며 나타납니다. 그는 녹색 피부를 하고 왕관을 쓴 채 파라오를 형제처럼 맞이합니다. 이자는 진실하도다. 이제 신들의 정원으로 들어오라. 파라오는 마침내 아루라 불리는 영원한 낙원에 발을 들입니다. 그곳은 나일강의 풍요로움이 천배, 만배로 증폭된 곳입니다. 농작물은 저절로 자라나고
배고픔과 슬픔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은 조상들과 다시 만나 영원히 연애를 즐기는 곳이죠.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피라미드를 쌓고 육체를 말려 미라로 만든 이유는 바로 이 짧은 찰나의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낙원에 닿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미라를 보며 공포를 느끼거나 기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미라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육신을 보존하는 기술은 죽음을 부정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사후의 삶이 실재한다는 확신에서 나온 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심장을 남겨두고 깃털의 무게를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보는 삶의 무게는 저를 위해서 깃털보다 가벼울 수 있는가? 그들은 죽음을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삶을 어떻게 정직하게 살 것인가를 매일 고민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이 영혼들의 안식은 훗날 탐욕스러운 후대의 인간들에 의해 깨지기 시작합니다. 도굴꾼들의 횃불이 어두운 통로를 비추고 파라오의 저주라 불리는 기이한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음 장에서는 아무도 발을 들여선 안 되었던 금단의 땅, 그 봉인을 푼 사람들과 그들이 마주한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집트 룩소르, 거대한 바위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왕가의 계곡. 이곳은 도굴꾼의 눈을 피해 수많은 파라오가 영원한 잠을 선택한 금단의 땅입니다. 하지만 수세기가 흐르며 대부분의 무덤은 도굴되어 텅 빈 껍데기만 남았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남은 보물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영국인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만은 확신했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소년왕 투탕카멘의 무덤이 이 모래 아래 어딘가에 온전히 잠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허탕을 치며 조롱을 받았습니다. 후원자인 카나번 경마저 이제 자금이 바닥났으니 철수하자라고 통보한 최후의 순간 1922년 11월 4일 아침 물 길어오던 소년의 발끝에 단단한 돌계단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봉인의 시작이었습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가며 카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가로막은 석고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 안으로 촛불을 밀어넣자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오며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 카터는 숨을 멈췄습니다. 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카나번 경이 물었습니다. 뭐가 보이나요? 카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예, 눈부신 것들이 보입니다. 온통 황금뿐입니다. 그곳은 33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타임캡슐이었습니다. 황금으로 입힌 전차, 기괴한 짐승 모양의 침대, 수천 개의 보석함, 그리고 세 개의 관 속에 겹겹이 쌓인 소년왕, 투탕카멘의 미라. 특히 미라의 얼굴을 덮고 있던 11kg의 순금 황금 가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죽음조차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려 했던 이집트 예술의 절정이자 소년 왕이 사후 세계로 가져가려 했던 영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발견의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열린 지 불과 몇 달 후 발굴의 후원자였던 카나번 경이 갑작스러운 고열과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숨을 거둔 순간 카이로 시내 전체가 원인 모를 정전으로 암흑에 잠겼고 영국에 있던 그의 애완견도 동시에 울부짖으며 죽었다는 기괴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무덤 입구에 새겨져 있었다는 비문을 떠올렸습니다. 파라오의 평온을 방해하는 자,
죽음의 날개가 그를 덮치리라. 이후 발굴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어떤 이는 모기에 물려 감염증으로, 어떤 이는 의문의 자살로, 또 어떤 이는 원인 모를 열병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파라오의 저주는 단순한 도시 전설을 넘어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년간 잠들어 있던 소년 왕이 자신의 안식을 깨뜨린 자들에게 가혹한 복수를 시작했다는 믿음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저주를 다른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3,300년 동안 밀폐되어 있던 무덤 안에는 고대 박테리아나 치명적인 곰팡이 포자들이 잠잠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리는 순간 면역력이 약해진 발굴자들이 이 독성 포자를 들이마셔 폐질환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비문의 존재 역시 대중의 공포를 이용한 언론의 조작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기묘한 우연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정작 무덤을 직접 열고 미라를 직접 만졌던 하워드 카터는 저주를 비웃듯 65세까지 천수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주는 왜 주범인 그를 피해 갔을까요? 아니면 그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고독과 고립 자체가 파라오가 내린 진정한 벌이었을까요? 투탕카멘의 무덤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고학적 지식을 선물했지만 동시에 죽은 자의 안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집니다. 우리가 박물관 유리창 너머로 구경하는 저 화려한 황금 가면과 미라는 누군가의 조상이며 영원히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한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물을 구경하는 대가로 그들의 영혼을 전시장에 가두어 버린 것은 아닐까요? 투탕카멘의 눈동자는 여전히 황금 가면 아래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찾아낸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하다. 피라미드와 미라가 현대인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신비로운 과거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대장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피라미드의 거대한 높이에 압도당하고 미라의 기괴한 보존력에 전율하며 수천 년 전의 시간을 여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처절하게 영혼을 붙잡으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 거대한 돌덩이들과 마른 살점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21세기 현대과학은 이제 파라오의 무덤을 파헤치는 대신 첨단 기술로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뮤온이라 불리는 우주 입자를 이용해 피라미드 내부를 투과 촬영하자 그동안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아무런 입구도 통로도 없는 폐쇄된 공간. 과학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피라미드의 10%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죽음을 정복하려 했던 이집트인들의 광기 어린 열망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차가운 실험실에는 수백 명의 현대판 미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로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몸을 맡긴 냉동인간들입니다. 그들은 먼 미래에 의학이 발달하여 자신의 병을 고치고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립니다. 아마포 붕대 대신 액체 질소 탱크를 선택했을 뿐 죽음 이후의 삶을 꿈꾸는 그들의 눈빛은 4,500년 전 나트론 소금에 몸을 맡기던 파라오의 간절함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를 넘어 정신의 영생까지 꿈꿉니다. 인공지능에 자신의 기억과 인격을 업로드하여 디지털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인드 업로딩 기술.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사자의 서이자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는 무형의 피라미드가 아닐까요? 인간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록하고 보존하려 애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육체의 보존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는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는 육체적 죽음이며 두 번째는 지상에 남은 자들이 죽은 자의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않을 때 찾아오는 진정한 망각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라미드 벽면 가득 파라오의 이름을 상형 문자로 새겼고 미라의 관 위에 죽은 자의 얼굴을 그토록 정교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얼굴을 기억해주는 한 그들은 아로의 벌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투탕카멘을 이야기하고 쿠프 왕의 피라미드를 떠올리는 순간 그들은 수천 년의 잠에서 깨어나 우리 곁에 살아 숨쉬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던 영생은 결국 돌덩이 속에 갇힌 불멸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거대한 유적들은 우리에게 무겁게 속삭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 거대한 돌을 쌓기보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심장을 깃털보다 가볍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이죠. 내일의 부활을 위해 오늘을 희생했던 파라오들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현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다면, 이리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소중히 불러준다면, 우리 역시 각자의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피라미드 하나씩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신 라이베가 밤의 강을 건너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르듯 당신의 고단한 하루도 새로운 희망으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푸른 문장의 빛. 지금까지 푸른밤 도서관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고요한 물결처럼 평온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